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부끄러운데요. 일단 해움은 이제 철학학교를 대한연구 공동체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공동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해움이 다 아시겠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생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말인데 해움이 이제 더 비슷한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학교 이름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고요. 그리고 일단 사실은 맨 처음에 말씀드릴 게, 이게 저도 뭐 중점연구소나 뭐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교수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일이 특강이나 강연 같은 게 별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와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려면 엄청 많은 분들께서 뒤에서 고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하신 분들께 우리 박수로 일단 감사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시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부족한 강의인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좋으신 선생님들 모시고 귀한 강연을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기획이 참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근데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미셸 푸코의 대표작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버드에서 뽑든 서울대에서 뽑든 항상 미셸 푸코의 현대 고전, 백선 뭐 이런 거 하면 반드시 들어가고 들어갈 만한 책입니다. 근데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지금도 해설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9월 달까지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코로나19와 감시 사회. 이렇게 독일의 앵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물었죠. 한국이 이게 방역이 성공하고 있는 게 이게 꼭 좋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프랑스에서 9년을 유학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들으면 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대로 수백 년에 걸친 15세기 이래 서구 제국주의 담론 투쟁의 비서양 폄하 담론의 일부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서양을 뭐 선으로 놓고 서양을 악으로 놓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짚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 1998년에 유학 가서 2007년에 돌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일본말 하니? 중국말 하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질문하는 분의 표정을 보면 악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악의나 좀 폄하의 의도를 가지고 물어봐야 내가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순수한 얼굴로 물어보기 때문에 정말 모르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한이 자본주의, 너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니? 남한이 자본주의니? 북한이 자본주의.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낮았어요. 영화하고 제가 이제 락 음악 평론가이기도 해서 잡지도 락 음악 프로그레시브 락 잡지 냈다가 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음악이나 뭐 온갖 거 글을 많이 쓰는데, K-팝, K-무비, K-시네마, 이 뭐 다른 산업 영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요새 많이 하는 말로
국뽕을 지금 시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만든 말인데 국뽕도 국평도 아닌 그런 어떤 길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이전과 같은 어떤 우열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좀 다르게 보는 그 어떤 방식은 불가능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어서 제가 고속버스를 못 타고, 네네. 여름에 추워서 죽거든요. 한국이 너무 추워요. 아시죠? 다른 분들은 다 시원해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또 목을 쓰는 직업이라서 이게 기침도 좀 나고 하는데 원래 항상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시는 눈이 무서워서 이게 감시와 처벌 이게 내면화돼서 이게 니체의 도덕의 계보의 19세기 도덕의 계보의 20세기 버전이 감시와 처벌이거든요. 제가 그 광기 역사 해설서도 썼고 감시와 처벌 해설서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주제 코로나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군요. 하여튼 제가 맡은 부분은 이게 제가 진단 다 받았거든요. 이게 코로나 아닙니다. 제가 이게 2달 전부터 이렇게 여름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죠. 오늘 걸렸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여튼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건, 철학자로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집단, 세계가 있을 때 그 세계의 개별 영역들의 위상이 바뀌는, 개별 영역의 영토 자체도 바뀌고, 국가들의 예를 들면 가장 확실한 사건은 모든 역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일청전쟁 이후에 일본을 바라보는 중국의 눈이 180도 변화했거든요. 조선도 변화했죠. 노신이나 중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전염병도 그랬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21세기에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순진했던 거겠죠. 의학적으로 무죄하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그야말로 모든 면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게 현실이 된다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이 경제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일상이 전부 다 변화했잖아요. 이런 게 21세기에 2020년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그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니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20세기에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조금 있고 선진국에도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이슈화돼서 모든 사람이 이 까미가 말하는 패스트의 일반적인 실존적 상황처럼 이렇게 강요, 부과돼서 우리가 몰랐는데 원치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한 배에 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과신했다고 할까? 자연을 몰랐다고 할까? 그래서 앞에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께서 훌륭하신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만 드릴 수 있으니까 그 프린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띄워져 있는데 약간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 프린트가 있으시니까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건강 전염병 희생양. 이게 이제 미셸 후코가 말하는 주체와 대상화, 인식 형성이 동시적 상관적으로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뭐 이성애자 커플을 상정한다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결혼 처음 1년 동안 남편 성격 형성되고 2년 차에 아내 성격 형성되고 아내로서의 성격 3년 차에 그 커플의 특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아내의 성격 형성과 남편의 성격 형성과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그리고 그 커플이 다른 커플과 구별되는 그 커플의 특성은 동시적 상관적으로만 형성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따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정말 에릭슨이 얘기했죠. 에릭 에릭슨. 너무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부부가 부모가 이게 남녀차별적으로 순서가 돼 있으니까 모부가 됐다고. 그래서 그 호주에 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유머라고 얼마 전에 호주 유머를 보내줬어요, 영어로. 그게 이제 8살짜리 딸한테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How old are you? 8. 너 몇 살이니? 8살이요. 그러니까 How old is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몇 살이니? 그랬더니 8. 8살이요. 그래서 어? 너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너희 아빠도 8살이실 수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나 태어나기 전에 아빠 아니었어요. 이게 동시적 상관적으로 그래서 부모님 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그 가족관계가 2자에서 3자 관계로 변화했어요. 이거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자식은 모를 수 있어요. 자기 0세 때, 1세 때 이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반드시 알아요. 첫째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다 변화한다는 걸. 꼭 좋다기보다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고 거의 미치죠. 모든 게 완전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세계가 있는데 코로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요. 이게 동시적 상관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하면서 코로나의 상황도 변화하고 코로나를 바라보는 세계도 변화하고 그거를 대응하는 지금 경우에는 뭐 주체인 대한민국 또 변화하죠. 이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면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월드컵 이래로 민족주의의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담겼기 때문에 쓰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공식 국호잖아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듯이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보는 거죠. 완전한 거리두기 대상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저도 달라지고 대한민국도 달라지고 저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항상 동시적 상관적으로 탄생하니까. 자, 그 프린트를 좀 읽어볼까요? 거기 제 이메일 주소가 있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철학을 하다 보고 제가 96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중간에 유학 갔다 왔지만 대학 제자가 10,000명인가 뭐 20,000명쯤 되는가 학교 바깥에도 엄청난 숫자의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뵀는데 옛날에는 책이 적어서 그냥 보면 됐어요. 뭘 볼 때. 뭐 철학 입문이면 그 철학 입문 몇 개 없었어요. 10권, 20권밖에 없어서 그중에 좋은 거 이렇게 탁 튀면 그거 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철학 입문 제가 볼 때 200권에서 300권쯤 있거든요. 후쿠 입문도 한 30권쯤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전문가는 알아요. 그 단계죠. 근데 비전문가가 그거를 알기는 다 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내 관심사에 맞는지. 그래서 제가 특강 다닐 때마다 바로바로 답은 못 해드리는데 항상 그 말씀을 해요. 저는 그 지식인이라는 건 지 돈으로, 지 부모님 돈으로 혼자 큰 게 아니라 사회가 같이 키웠다는 말을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 스튜어트 휴즈의 지성사 3부작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그 뭐 후꺼면 후꺼, 철학이면 철학, 감시사의 레퍼런스 이런 거 궁금하시거나 어떤 책을 보면 좋겠냐 이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해주시면 제가 바로는 답장 못 해드리는데 제가 평생 동안 답장해 드릴게요. 자, 이 강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고 설명은 원래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바뀌기도 했는데 근본은 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외부의 사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 작용 메커니즘을 의식하게 해줍니다. 이 강의는 자클 라강의 의미작용, 미셸 후쿠의 정신의학 비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담론 등을 원용하여 우리의 현재를 살피고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 미래의 조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래라는 건 일본말인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To come. 불어라면 avenir. avenir라는 게 불어로 future거든요. 그래서 미래인 거예요. 그거는 영어 future는 꼭 그런 식으로 미래라는 식으로 무엇 플러스 부정접두 사유로 안 돼 있는데 불어나 라틴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라틴어 계열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걸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제 연구가 유럽의 근대성의 확립 과정인데 이 비서양인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조선의 구한말과 일제 시대가 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형성 과정, 세팅 과정을 연구하는 게 제 목표죠. 관심사입니다. 학문적 관심사. 그래서 지금 강의도 그런 맥락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던 내부의 사태를 현실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현실화되는 것은 특정 사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시각 또는 관점 그 자체, 단적으로 인식의 틀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태는 평상시에는 인식되기 어려운 우리 인식의 기본적 틀을 인식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 상수 구조 같은 체계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아비투스라는 거를 말하면서 아비투스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구조화하는 구조화된 구조. 마치 내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나를 만드는데 그 습관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게 현재의 나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습관이 형성된 그 과정을 이해하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시대의 인류학자들은 자기가 조건화된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역사와 무관한 초역사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로 간주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국민경제학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체도 조금 후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류학자들의 공통점은 역사 감각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조건화된 시스템이 인간 그 자체의 보편적 본질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특정 시대의 특정 지역의 특정 인식이 인간 그 자체는 원래 이렇다라고.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게 이 마르크스와 니체의 관심사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와 대상과 인식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라강이 말한 대로 인간은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발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의 과거가 사실들의 있는 그대로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모든 역사가 현대사, 컨템포러리 히스토리인 것처럼 내가 과거를 인식하는 모든 인식은 인식되는 대상보다 혹은 대상만큼이나 인식하는 주체인 나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봉준호의 잘 만든 영화를 100명이 앉아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0명의
기생충을 보신 분들이 전부 다 다른 인상을 받아요. 똑같은 인상을 받은 사람이 2명 이상 나온다면 그건 컨닝을 한 거예요.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A4 한 장을 써봐라. 만약에 봉준호의 기생충을 보고 네 얘기 한마디도 섞지 말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본질 그 자체를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100명이 적으면 그게 똑같은 게 2장 나오면 베낀 거예요. A4 한 장을 썼을 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으로는 같은 영화를 봤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같다는 말은 되게 철학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말인데 같은 영화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모든 사람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다른 화학 신경 뉴런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 자신은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문화인류학의 공통점은 딱 하나죠. 당연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일어났을 때, 이 사태가 외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코로나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 언론의 보도 형태나 그걸 인식하는 예를 들면 저의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철학 공부를,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사태의 본질이지. 이거거든. 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불문과를 나오고 프랑스 철학으로, 문학에서 철학으로 프랑스는 이제 갔고 옮겨갔는데 석사부터. 문화, 예를 들어 소설을 들면 뭐 플로베르나 스탕달이나 뭐 르클레지오가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줄거리가 우리가 볼 때 그 필연성이 없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소설상의 줄거리의 필연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플로저블하다고 하죠. 있을 수 있는, 있을 법한. 그래서 그게 픽션이라고 하죠. 그 허구들의 체계를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이거를 필연성의 체계인 것처럼, 논리의 필연성의 체계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어진 시스템이 있다면 그 안에서는 이 다음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과 저 시스템, 수백 개의 시스템이 있을 때 왜 이걸 택하는가는 그게 필연성이나 보편성이나 논리 영역이 아니고 니체가 말한 대로 비논리성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터레스트, 관심이 반영된 거예요. 관심과 상호작용하는 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이 소설이야. 철학자들은 필연성을 가정하고 소설가들은 필연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들레즈가 얘기하듯이 잠재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개념 규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혹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100명이 있을 때 100명이 전부 다 다른 리포트 한 장을 낸다면 그 리포트 한 장, 각 리포트를 낸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식 혹은 지각 플러스 인식이 대상인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은 지금 우리의 외부에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포착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코로나19의 본질을 보여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본질을.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생충을 보고 내가 기생충의 본질은 이거지. 뭐 그런 무지막지한 영어를 쓴다면. 이제 저는 후쿠오카 정부에서 비본질주의자니까 본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본질을 봐야지. 사태. 그러니까 본질은 한계고 자기하고 다른 본질을 보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틀린 거로 설정될 확률이 되게 높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는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이렇게 봐야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 의도 뭐 누가 물어보면 제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아이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걸 지가 설명한다는 건 자신이 설명한다는 건 그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참 매력 없는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예술가로서.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한 나의 지각 혹은 인식은 나 스스로는 객관적 본질이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나의 기생충에 대한 인식은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만큼이나 혹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보다 인식 주체인 저를 더 잘 보여줘요. 100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가 내가 기생충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특성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볼 때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누가 A4 한 장을 적는다고 할 때 지구에 70억, 80억 뭐 있다고 할 때 똑같은 게 두 장 나올 수가 없고요. 다 자신이 보는 걸 말해줘요. 근데 이게 자신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보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완전 수동적인 구조 우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체가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습관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습관인 줄도 모를 때 그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 브루디에가 구조화하는 구조화된 구조, 스트럭처링, 스트럭처드, 스트럭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구조화, 이 경우에는 조건화라고 보면 되겠죠. 조건화되면 그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반성을 데카르트적으로 해본다고 할 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코로나는 이거지라고 막 떠들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리게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고 맞게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이 평상시에 모르던 조건화의 메커니즘 그 자체 바깥에서 이게 일어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철학이고 진짜 문화인류학이죠. 근데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확신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푸셀의 본질 직관이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틀릴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라보는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본다 같지만 내가 이렇게 바라보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여기 한 명의 동성애자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남성, 20대. 어떻게 바라보도록 조건화되어 있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TV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토론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지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죠? 물론 이게 수동성만 강조하는 건 아닌데요. 저 자신이 믿는 것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부분이 꽤 많다. 뭔가 칸트적인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안 넣어도 되고 대중강연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서비스로 이렇게 또 그 의미가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해도 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제가 한국에서 퀸 팬클럽에 거의 처음 가입한 사람입니다. 82년도에 그 런던의 국제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외환 은행에 갖고 우편 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노래를 5곡 들려드려요.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이 5곡 중에 네가 제일 좋은 곡은 뭐야? 그러면 5곡을 5곡을 들었어요. 뭐 장르 상관없고요. 뭐 상관없어요. 5곡을 들었는데 그 중에 네가 제일 좋은 곡은 뭐야? 골라봐. 그러면 내가 고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고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골라진 걸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5곡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는가는 그 곡을 들었을 때 내 반응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 곡을 좋아해야지 해서 이 곡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 곡이 좋아요, 내가. 그래서 말하라고 할 때 그 곡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한 거죠. 근데 그 5곡 중에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기로 내가 마음먹어서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곡이 제일 좋게 들려요. 나한테는. 딴 사람은 다른 곡이 더 좋겠죠. 그때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이 음악에 학습된 조건화된 주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국경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음악에는 문화의 프론티어, 경계는 있어요. 그 저희 1905년생이신 할아버지는 70년대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갔다 아들 댁을 돌아다니셨는데 국악 라디오를 틀어놓으시고 듣고 즐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70년대 후반이면 저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뭐 퀸이나 그때 뭐 비지스나 뭐 지금 갑자기 보니엠이나 뭐 갑자기 뭐 추억 돋네요. 그리고 막 좋아하고 특히 산울림에 미쳐가지고 그 76년도인가 10월에 데뷔했는데 77년도에 들었는데 그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국악이 의미가 없었지만 우리 1905년생이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산울림 한번 들어보세요. 좋죠. 퀸 보헤미안 랩소디 죽이지 않아요? 이거 완전 무의미한 말이에요. 그분의 세계에는 그게 들어올 인식의 틀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1901년생이신데 이건 뭐 저희 할머니라기보다는 그 세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음악이라는 게 할머님의 세계, 우주에 아예 없어요. 우리 할머님이 예술이나 뭐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이런 거 막 하시고 집안 날리고 막 아시잖아요. 그 세대. 그래서 할머니께서 자수성가 아니지. 그 자식들 다 키우시고 막 뭐 양계도 하시고 뭐 가수도 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생존이 먼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생각해 보면 좀 한량이셔서 뭐 한량 뭐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문화를 좀 즐기는 거로 유한 계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꼭 나쁘게만 볼 것도 없어요. 그 측면만큼은. 근데 할머니께서는 그 문화라는 게 문학이든 미술이든 소설이든 음악이든 아예 그냥 그런 게 세상에 아예 없는 그러니까 실용만 존재하는 세계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뭐 퀸의 Somebody to Love, 보헤미안 랩소디 정말 좋죠. 이거 완전 무의미한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풀이 있어요. 인식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근데 나는 내가 고른 건 줄 알죠. 그래서 내가 고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 스타일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뭐 제가 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옆머리 뭐 이렇게 해서 이 머리 스타일인데 저는 이거 분명히 제가 이거 이렇게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 제 그 어떤 그 지역 뭐 학력 뭐 전 종교가 없죠. 뭐 종교 뭐 하여튼 뭐 경제력 뭐 사는 뭐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루고 있어요. 이 옷도 이거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이 사람들 다 거의 똑같아요. 그 좋은 의미로 이건 튀는 걸 텐데 그 튀는 분 남자분들은 흔치 않아요. 여성분들은 약간 더 그 넓죠 스펙트럼이. 근데 결국 머리 스타일 뭐 지금 프랑스 뭐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프랑스 그 여기 4개 파마하면 좀 없잖아요. 일단 흑인분이 안 계시고 그 한국에서는 되게 이 머리 스타일 아니면 저 머리 스타일이고 이 파마 아니면 저 뭐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저 펌?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좋은 비유가 뭐냐면 뷔페예요. 그러니까 뷔페지 뷔페. 거기서 내가 담아 오거든요. 내 그 그릇을 내가 먹을 걸. 근데 그 풀이 미리 있고요.
거기서 내가 고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학의 대전제, 문화인력의 대전제를 설명드리는 거죠.